안녕하세요. 표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보여준 중국 전성들 쇼가 끝났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최고 예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은 흥분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평가절하 내지는 무시하는 듯 합니다. 열병식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 이미 군사력은 우리가 세계 최강이므로 더 보여줄 필요도 없다. 이런 게 미국 입장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흥분 가라앉히고 한미 외교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위해 쏟아부은 경비 무려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중 양국에서는 상대 정상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송영훈 전 국회의원,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승절 보시면서 기분 좋으셨죠? 예, 어찌됐건 뭐 우리 대통령이 대우를 잘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이후 화제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양국 정상을 응원하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시진핑 주석님을 응원합니다. 시진핑 주시자요, 我们爱你. 시진핑 주석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앞으로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세요. 한국에서도 주석님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通过阅读您的自传，绝望锻炼了我了解到您的传奇人生以及您对韩国人民所抱有的使命感，觉得非常的钦佩。您是我的榜样，愿中韩友谊长存。新退总统的立场，您是韩国历史上第一个女人，您是世界女性的骄傲。我有一个梦想，一直为您努力奋斗着，那就是有一天能够成为一个像您一样伟大的女人。而且魏总统，您的微笑和温婉力量亲近可人，真的很迷人。 이게 보통 3분이 넘는 영상인데 제가 줄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중국에서 170만이 이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양국 정상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한국, 중국이 일본을 같이 미워하기 때문에 공동의 미운 대상이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양쪽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플러스 중국에서도 굉장히 의도적인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런 3분짜리 영상을 그냥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다 해도 그 국가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아니면 국가가 간접적으로 해도 또한 뭐 저런 방향으로 유도했을 거고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기존의 한미 관계보다도 좀 더 밀착되게 한국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뭐 그건 뭐 외교적인, 전략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이유가 다 있으니까 의도의 결과라고. 근데 중국 내부에서 보면 저는 뭐 중국 역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시진핑 주석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뭐 영웅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사랑받는 실제로 보면 뭐 시다다는 펑마마를 사랑해 시진핑과 부부의 무슨 뭐 러브 스토리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이 뮤직비디오도 나올 정도로 이런 것들이 중국의 변화입니까? 과거에는 지도자를 이렇게 띄운 적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종의 선전의 도구죠.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조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매체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바람 띄우기입니다. 분위기 살리는 거고요. 예. 우리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수혜를 받고 예우를 받았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그 얘기에 의한 우리가 그 솔직히 밥값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지금 적어도 외교 당국, 안보 당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장점인 때도 그렇고 후진타오도 그렇고 지도자를 이렇게 무슨 뭐 둘이가 뭐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둥 러버 스토리가 어쩌고 이렇게 띄우는 이런 정도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면면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 퍼스트 레이디의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예. 1인의 어떤 우상 숭배 비슷하게 돼 있었고요. 그 뒤에 나왔던 뭐 덩샤오핑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딸들이 이제 주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모습들이 많았죠. 그리고 짱제민인 경우에는
굉장히 노쇠한 듯한 이미지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문 경우에는 중국 국민들이 아유 저 퍼스트 레이디는 왜 나왔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 오갔고요. 그래서 마치 퍼스트 레이디가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미덕인 양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펑류엔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빠질 데가 없습니다.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지위는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지금 장군을 달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 우리 식으로 하면은 별 2스타와 3스타 중간인데 그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은 중국 사람이 볼 때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 측면에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거라고 판단하겠지만, 자긍심, 예. 네, 뭐 그것이 지금 뭐 국민 스스로 발현했다기보다는 어떤 매체의 바람 띄우기를 동시에 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우리 합니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게 풍미위한 모녀가 우리나라 화장품 너무 좋아한다 그러죠. 달팽이 크림이 뭔지를 모르는데 달팽이 크림도 사고 우리나라 대사관에다가 고추장, 약과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이런 부분도 다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한중 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일제 이후에 6.25 전쟁 때는 우리 서로 싸웠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적대 관계를 쭉 지속하다가 90년대 초에 이제 비로소 수교를 했어요. 예, 수교한 지가 이제 20여 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한중 관계라는 게 굉장히 급속히 가까워졌고 그 단면을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최고 지도자로 올라와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고 특히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에 대한 공동전선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중 간의 국민들 간의 따뜻한 감정이 교류되고 가까워지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상급 외교가 있고 이 공적인 외교가 있지만 또 민간 외교로서 이 한중 양국 간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예. 서로가 서로의 국가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착시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말하자면 이러한 그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냉철한 국가 이익과 안보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입지를 고려하고 또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정말 실리적인 차원에서 주권적인 결정을 했고 그걸 또 미국도 이해를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 문제, 핵 문제 네. 하지 실제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있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환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놓고 감정적인 건 감정적인 것대로 이성적인 건 이성적인 것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현상을 인식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세 분 다 예,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외교는 한마디로 공짜가 없습니다. 사교하고 다른 거죠. 이런 융숭한 환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봐야 되고요. 예.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사드 문제라든가 지금 중국이 아주 껄끄러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런 걸 사전에 우리 마음에 압박을 넣었다기보다는 우리 편이다라는 이제 한국의 이제 암묵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펑리한 여사가 한국 달팽이 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분위기를 약간 깨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한중일 가운데 이 화장품이 제일 좋은 건 일제가 가장 선호를 많이 받는데 옛날에. 일본 화장품을 쓸 수는 없고 한국 화장품이 중국 화장품보다는 압도적으로 또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펑리한 여사가 좋아하는 건 아마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보시죠. 약간 예. 여담인데 사실은 아베 분위기 깨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아베 부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아베 총리 부인이요? 네네. 예. 그런데 아베 부인도 한국 음식 무진장 좋아하고 사실은 일본 관료들이 부부 싸움 했을 때에 선물을 주면 그 싸움이 끝나는 게 뭐냐면 대장금 비디오였어요. 대장금 비디오. 예. 그리고 사실은 아베가 박용화하고도 아주 가까웠고 박용화. 사실은 또 박용화의 대모처럼 있어서 저도 같이 골프도 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런 아베 부인이 이런 걸 좋아할 때는 우리 정서가 이만큼 안 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한 아까 우리 정 교수도 얘기했지만 SNS나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저런 게 더 뜨는 것도 있다라는 걸 동시에. 국제정치, 아까 감정 라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궁금한 게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우호적이고 서로 재밌고 알콩달콩한 이런 것들이 실제 정치, 냉정한 국제정치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머리가 차가워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교류 그리고 어떤 호기심 이거는 한중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촉매제임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취하고 우리의 어떤 내용에 대한 거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건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우리 보고 한 얘기를 잘 봐야 돼요. 한민족이 중심이 돼 통일이 된다면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미국 개입하지 말고 미국 개입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런 뜻도 되네요. 그럼요. 너희들끼리 하면은 중국이 지금 동북 공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경선과 중국의 영토가 바로 맞닿아 있을 때 과연 중국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외교를 얘기하니까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얘기나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힘만 있는 거예요. 중국도 역시 나중에는 힘으로 우리한테 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어저께 전성들 얘기 짧게 몇 가지 좀 에피소드 같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선글라스 썼다고 왜 선글라스 쓰셨나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뭐 글도 많이 올라오고 뭐 선글라스 쓴 게 뭐 중국 정부에서 배려한 거다 그러대요. 뭐 중국 정부가 이제 제공했다는 얘기가 많고요. 뭐 우리 이제 배려를 했기 때문에 뭐 눈이 부시고 여러 가지 뭐 것들 때문에 이제 사전에 아마 세팅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걸 아주 뭐 왈가왈부하는데 이건 이제 언론에 어떤 회자되는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진지한 외교적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문 광장이 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는 그냥 광장입니다. 그리고 광장의 바닥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부시고 뜨거운 지역입니다. 뭐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눈 건강에는 좋은 거죠. 눈 건강에 좋다. 결정적으로 거기 차양이 없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뭐 저 상황에서는 필수적이지 않나. 대통령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배려 중국 정부의 배려로 당연히 하신 거고 반기문 총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러시아 전승절 갔을 때는 앞줄도 아니고 뒷줄에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반기문 총장을 앞줄에 또 부인까지 한 것은 그것도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당연히 있죠. 유엔 총장 아닙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앞으로 중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또 미중 간에 문제가 있으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우리 편에 손들어 달라는 그건 너무나 뭐 눈에 보이는 계산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뭐 러시아일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안 갔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요번에 대통령도 함께 가셨으니까 그런 계산도 있고. 유엔은 중국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은 중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50년대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리는 대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중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으로부터 대표권을 뺏어온 게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뺏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준 대상이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에 탄생과 더불어서 나온 것이 유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는 일반적인 국가와 같은 선상에다가 놓긴 힘들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보통 대외 관계에서 이 등급을 나누는데 전략적인 관계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사가 붙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우리 위치죠. 그리고 이제 뭐 설림 우호 관계가 제일 낮습니다. 근데 러시아와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2의 최고의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한 건 당연한 거다. 한 가지만 제가 보완해 말씀을 드리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제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의 참화를 없도록 막아보자라고 만든 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이 지금 중국이 만들어지면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전승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국제 수반들을 초청에다가 지금 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분이 바로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런 상징적인 그분을 극진히 예우함으로써 또 그분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 아베가 반대했는데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반대했지만 무슨 소리냐? 나는 러시아도 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간다. 이런 의미는 굉장히 그 국제 외교적으로 많은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런 예우를 함으로써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아마 고려도 하지 않았을까. 이 며칠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기분이 좀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밖에만 나가면 잘한다. 밖에만 나가시면 굉장히 성과를 많이 갖고 돌아오신다. 이런 얘기는
우리 대통령이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뭐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반드시 예. 인기가 올라갈 거고 지지율 올라가는 거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죠.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것과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전승절 행사라는 것은 군사적 강국이 되고 이제 제국, 엠파이어가 된다는 의미를 듭니다. 이러한 함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순히 그냥 웃고 즐길 수만은 없다.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 이면에 뭔가가 있다. 중국이 강해지면 항상 한국은 그 피해를 받았던 것이 역사적 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 궁금증을 딱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막루 위에 있는 예쁜 미소년 뭔지 아시죠? 벨라루시의 그 대통령.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셋째. 예. 그럼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자기 아들을 그런 자리에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원래 원칙이? 프로토콜 상에서는 좀 말이 사실은 의전상으로는 굉장히 예외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같은 러시아 선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선례가 많았다. 예. 이 소년이 10살인데 벨라루스에서 영향력 43이라고 합니다. 10살. 근데 대통령이 61세. 그러니까 51에 낳은 아들이네요. 예, 이 아들 알렉산드라. 알겠습니다. 이번 전성들의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성들 열병식은 돈장치였다. 3조 8천억 원. 가능합니까 이게? 뭐 이보다 더 쓸 수가 있죠. 사실은 3조 8천억이 쓰는 내용의 제일 큰 내용이 공장을 북경에 있는 모든 공장을 20일 동안 중단시켰으니까 그 돈을 다 지불하는 게 거의 3조 4천억 아닙니까? 예. 우리 한국에서 사실 20일 동안 모든 공장을 중단시키고 하늘을 맑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중단시켰다 하면 지금 대폭동이 났을 것입니다. 역시 중국이라는 게 중앙 집권 체제의 공산주의라는 걸 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게 맑은 날씨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북경 가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20일 동안 공장을 무려 1927개를 20일 내내 가동 중단을 하고 여기서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상가 영업 정지를 하고 이 비용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지금 추산이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뭐 이것도 역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이런 돈을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을 그런 가치가 이번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정말 중국 내 문제들이 산적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고 민족 간의 그런 내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20세기 이전에 많은 열강으로부터 침범을 당했고 과거에 중화세계라고 하는 그런 찬란한 역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종이 호랑이 잠자는 사자 이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참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다 피해의식, 패배의식 그런 가운데 있는 중국이 사실 등소평 이후에 중국이 대서방 관계, 개혁, 개방 지금 중국으로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사실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경제적인 발전에 맞게 국민들의 자부심과 자신감과 결집감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줄 필요가 이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 필요라고 생각하면 이 돈이 아마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3조 8천 아깝지 않다? 네, 저도 문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 비용의 지출이라는 건 어차피 기회비용이라 그래가지고선 선택의 하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지출은 아니다라는 측면은 분명한 거죠. 여전히 중국은 공산 그럼요. 일당 독재. 근데 그런 차원에서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가 베이징 시민 85만 명 거리 순찰 감시 동원을 하는데 12억 위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2,217억 원을 85만 명이 거리 감찰을 하고 거리 순찰을 하는데 사용했다. 이게 이제 중국식 일종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든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양 사회에서 굉장히 평가가 그러겠네요. 이번 중국을 보면서 미국의 심정,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CNN에서 어떻게 미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CNN 메시지가 아마 미국 정부 일반적인 정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People can't line the parade route and watch this without an invitation. In fact, if they live along the parade route, they can't even have guests over or leave their homes or even open their windows or step out onto their balconies. There are snipers on rooftops to make sure that nobody gets too close to disrupt this parade. This parade must be perfect
for Xi Jinping. It is his show of force, but as we've seen, it is much easier for President Xi and his Communist Party to control a military parade than to control the economy or to control rampant industrial safety issues and the whole host of other problems that China is dealing with right now. 내용은 길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네. 보면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무슨 열병식 그 엄청난 행사는 했지만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고 통제적이고 네. 뭐 참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평가절하는 그런 아, 느낌이네요. 그럼요. 미국이 볼 때 그게 무슨 민주주의 일반 시민 사회냐 이거야.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들은 베란다에도 못 나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하는 얘기는 우린 저런 열병식 안 해. 제가 아까 딴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솔직한 소리 우리는 안 해도 세계 군사 최강국이라는 거 다 알아. 이건희 회장이 뭐 지갑을 두꺼운 거 가다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져다니 돈 흔들어. 나 돈 있어 안 해도 이건희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양반은 돈이 있는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이 세계 최강국 군사 최강국인데 우리는 꼭 열병식을 해야 돼. 열병식 그거 옛날 옛 소련이나 하던 거나 아니면 독재 체제에서 지도자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쇼라는 것 세상이 다 하는 일 아니야 이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예. 많은 미사일들 공개가 됐는데 뭐 등펑 3일이 미 중서부를 때릴 수 있고 이 미사일들이 다 미국을 겨냥해서 괌 기지를 때린다 중서부를 때린다 이런 잠재적 적국으로 미국을 상정하고 있다는 게 당연히 불편할 거고요. 뭐 그리고 CNN에서 한 줄 헤드라인으로 나온 거 통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죄수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군요. 죄수나 다름없다. 네, 근데 이 정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지방지들 웹사이트를 보니까 노골적으로 반중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웨이지워라고 해서 전쟁을 걸었다라는 식으로 표현. 중국이 우리 미국에 전쟁을 걸었다. 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미국 지방지에서 이제 중앙 언론으로 여론이 형성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외교 안보적으로 한국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펜타곤 미국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죠. 네. 중국하고 비교도 할 수 네. 없을 만큼 최강이 미국인 건 네.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권과 민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시진핑이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고 국민을 결속시키기 위한 저런 행사를 하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권이기 때문에 저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권이 무시되고 제한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더 중요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서는 굳이 그런 퍼레이드 하지 않아도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 무기가 무슨 84% 나왔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젠 15 같은 함재기를 보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항모를 11척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그 고철 가져와가 지금 꽂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활주로도 이 정면이 아니고 활 모양으로 됐는데 그게 함재기를 갖다 놓는다는 게 일본이 봐도 웃기는 게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항모가 6척이나 있었는데 그 항모에 갖다 실을 함재기라고 젠 15를 막 날리고 있으면 전 세계가 뭐 중국의 군사력이 위대하다 어쩌고 저쩌고 한데 미국이 볼 때는 뭐 아직은 까마득하다 이러니까 얘기 언급조차 하기 싫다는 제가 거죠. 통계 하나만 짧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톡홀름 국제 평화조사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전 세계 군사비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2012년 통계가 미국이 41%를 쓰고 중국이 8.16%를 씁니다. 지구 전체의 그렇죠. 군사 비용 중에 미국이 41%, 중국이 8%. 근데 이 얘기는 뭔고 아니? 5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가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쳐도 이기기 어렵다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이 R&D 비율이 미국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연구 개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비약한다고 해도 미국과는 아직은 경쟁할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 요건 이제 한 가지만 좀 덧붙여드리면 시프리라든지 밀리터리 베란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서방 통계들을 보면 사실은 중국의 국방비라고 하는 것이 공개된 국방비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 상황을 중국이 아직은 자기들을 대적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언젠가는 우리를 반드시 위협하고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경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풍 뭐 21D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동풍 21C 같은 거는 사거리가 한 1800
300km 되는데 우리가 사드를 설치해도 다 막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벌써 1800km 사거리 같으면 한반도 일본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요격 시스템을 다 갖고 있으면서 공격할 시스템과 요격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 사드 설치한다면 중국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준 중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강원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강한 모습과 한편으로는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감축 병력 감축이라는 것도 온의 입장에서 보이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강이라는 거는 바로 열병식에서 내세웠던 그런 각종 첨단 무기들 그리고 병력들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바로 몇천 년 전에 공자가 말씀했다시피 잘하는 정치는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근자열 원자래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중국 사람들은 미국을 가기 위해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서지만 미국의 시민들은 중국을 이민 가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는다는 건 없죠. 예. 가치의 어떤 우열에서 이미 답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정 교수님이 30만 줄이는 걸 온 전략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중국의 전 병력이 220만입니다. 물론 13억 2천 인구에 비하면 220만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게 30만 줄인다고 우리가 정말 저기들이 시주석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유지냐? 아닙니다. 84년 이후부터 얘들은 비대칭 전력을 키워서 소위 말하는 정보전 전자전에 집중을 합니다. 마치 북한이 재래식으로 우리 못 이기니까 비대칭 전력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30만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전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첨단화, 정예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국이 어찌됐건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언젠가는 속마음을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다녀오셨는데 이 임시정부 증개축 비용 7억 우리나라 돈 7억쯤 되는 돈인데 중국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소프트 파워의 하드적인 사용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하드적 사용이다. 이거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하여금 역사와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고요. 일본으로 하여금은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전하는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그 모습은 7억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7억 내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돈 내고 했으면. 절대 저도 동감인 게 대통령께서 환난지교라고 했지만 대통령님 말씀에 딴지를 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 역사의 가장 최근 역사에 우리를 침범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한국전쟁 때 중국군이 와서 우리 병사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실 그보다 더 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민족 간의 어떤 서로를 돕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그 말을 할 때도 저는 조금은 불편했고 두 번째로는 상해 임시정부 아까 우리 정 교수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금 자주 독립이나 상해 임시정부 전부 장개수이가 해준 겁니다. 장개수이가 인정해준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 신문에서 그걸 크게 안 떠들지만 대만의 입장이 지금 어떨런지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에 우리 공인데 북한이 훔쳐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국제관계지만 좀 부족한 국가라도 조금 지금은 힘이 없더라도 3번은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요. 환난지교라는 게 사실 저희도 잘 몰랐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임시정부 활동하실 때 실제 현지 중국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장개석을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환난지교라는 부분 좀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처녀뱃사공 얘기는 뭡니까? 네, 처녀뱃사공이라고 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피신 중이었죠. 여기 백범일지를 보면은 미친 개처럼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친 개처럼 일제가 조선 사람을 잡아갔다. 윤봉길 의사 그 이후에는 더 심해졌고요. 이제 이러다가 저분이 그 처녀뱃사공.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처녀뱃사공과 김구 선생과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중국판 소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분이 아마 5년 정도 백범 선생을 도와주고 보호해 준 거로 부부처럼 지냈다. 사실은 중국 쪽에서 이 김구 선생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지금 돈으로 200억 원 정도의 그 상금을 걸고 현상금을 걸고 김구 선생을 찾으러 다니니까 중학교 선생하고의 매치메이킹을 해주려고 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똑똑한 여자하고 살면은 비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하고 살고 저 여자 이름이 즈아이빠오 우리말로 주애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한 5년 동안 같이 살고
우리 임시정부의 수도가 8번이나 옮기면서 사실은 옮기면서 헤어지고 돌아왔으면 다시는 못 봤다는 얘기예요. 예, 아주 뭐 짠한 스토리네요. 어떤 저분이 그러니까 처녀 뱃사공인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부부처럼 지내는. 20살, 김구 선생 57살. 57살과 예. 20살에 네. 예. 소놀이라는 예. 일종의 그 러브 스토리는 나중에 그 영화 시나리오로도 나왔고요. 뭐 영화 제작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이제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승절 관련해서 가장 어찌보면 불편할 대상은 북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북한은 최룡해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겁니까? 예? 일단 이 전승기념 행사에 북한이 하여튼 김정은이가 직접 오진 않았지만 예. 최룡해 과거에 특사로 보냈고 시진핑과 만났던 그런 인물을 일단 보냈고 그래서 뭐 그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시진핑과 무슨 회담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으로서도 최소한 할 바를 했고 예. 또 중국으로서도 이 최룡해가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제일 앞줄 제일 끝단에 또 그런 배려를 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라는 게 과거와 역전된 것이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흐뭇해하는 동시에 예. 북중 관계의 흐름과 정확한 그 실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으로서도 불편하지만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 이제 북한도 10월 10일 70주년 기념일에 중국 인사를 초청했고 아마 이번에 최룡해가 갔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국 상무위원급이라든지 그런 인사가 아마 다시 참석을 해서 축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룡해가 어저께 북한에 돌아왔다는 내용은 조선중앙TV에서도 방송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최룡해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이룬돌 행사에 참가하고 3일 귀국했습니다. 저희가 저 영상을 보면서 앞뒤로 조선중앙TV 방송을 봤는데 어찌됐건 중국 전성절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혈맹이고 가장 우방인데 축하 메시지가 없다. 여전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전성절이 본인 입장에서 불편하다. 그런 것 같은데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죠. 사실 뭐 중국에서 초청할 때도 나를 한국보다도 더 나은 아니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도 뭐 단칼에 거절 받는 데다가 또 뭐 최룡해 가는데도 별로 탐탁지 않게 그냥 전세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비행기 태워 보내고 뭐 가가도 49명 대표 중에 41번째 앉았으니까 뭐 거의 중국으로서는 기본 예의는 갖췄지만 그렇게 환대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계속 소홀히 대할 것이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버리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버리지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보도의 어떤 문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축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는데 제가 봤을 땐 방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일 전선을 했던 것이 김일성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보면은 자기와 중국은 지금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행사에 같은 그런 어떤 퍼레이드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축하는 다른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중 관계가 소홀해졌다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국과 북한이 분열되고 갈등한다는 모습은 중국이 원한 거라고 봅니다. 한국과 북한이 그 수중에서 양자 간에 태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꽃노래패를 돌릴 수가 있다. 남북이 대립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지금부터 좋다? 생각해야 될 거는 남북한의 통일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의 안보라든지 평화 그리고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조건 마련에 당신들의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선 합의를 얻어야 될 것이고요. 미국으로부터도 그것에 대한 이익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결국은 뭐 주변국의 속칭 통일을 원하지 않는 대상들의 어떤 유희의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짧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거 결론은 본질적인 북중 관계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관계상의 약간의 그 뭐 소원해지고 어쨌든 좀 친밀해지는 이런 어떤 진폭은 있겠지만 이번에도 확인된 게 한중 정상회담 나온 결과 평화도 통일도 과거의 양비론적 시각이라든가 그리고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 개념 여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본질적인 북중 관계의 변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영희가 뭐 빈손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선중앙TV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중 정상이 가까이 회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무엄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적 역할. 뭐 정상이 회담하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DMZ에서 도발했다든지 이런 얘기하니까 북쪽의 얘기는 자기들이 절대 안 하고 예.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떠들어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그 말씀을 하니까 그들 북한의 논리대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하는 것을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누구의 건설적 역할까지 운운하며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예, 그런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10월 10일 북한에서 70주년 기념 전후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오늘 군수공장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고 군수공장을 방문하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장거리 미사일은 안 쏘고 예. 위성을 쏠 것 같습니다. 위성을 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 제재도 벗어나면서 지금 로켓을 발사하지만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아니라 위성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발사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38로스에서도 뭐 서해 발사장 계속 활동 중이라는 걸 지금 포착했다는 거고요. 적어도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매체를 통해 확인하는 거는 자위적 핵 억제력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핵 폐기는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도발이 과연 중단되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북아에서 더 복잡한 함수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또 우리나라 정부가 더욱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논란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지난 201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 병역 관련 보도를 한 MBC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딴짓하다가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최진정 변호사, 그리고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이사는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예. 54%면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지지율보다 더 높은 거 아닙니까? 51.6%였는데 예. 이번에는 54%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요즘 기분이 좋을 그런 때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그 일희일비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게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정의 소신 있는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중국 외교도 그랬고 특히 북한과의 그 정면 대결에서 예. 요지부동 우리 대통령도 요지부동한 그런 모습으로 소신껏 밀고 나간 그 결과가 또 북한의 북한 측이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그 점에서 이번에 국민들은 좀 많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소셜 쇼핑 업체 중에 로켓 배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켓 배송. 네, 그런데 그 박 대통령의 대한 지지율이 2주 만에 20%를 올랐다는 것은 거의 뭐 로켓처럼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 임기 반환점을 딱 도는 그 시점에 이와 같이 이제 제일 낮을 때는 보면 27% 정도까지 물론 한 업체의 겁니다만
제일 지금 54%까지 갔다는 것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 큰 의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10% 내지 거의 많을 때는 20% 정도 많았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거꾸로 이른바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긍정적인 지지율이 더 높고 부정적 지지율이 더 떨어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부정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그것이 대부분 다 다시 긍정적 지지율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상당히 이 임기 반환점을 더는 점에서 굉장히 추동력과 어떤 원동력을 얻는 그런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발판을 삼아가지고 계속 그 4대 개혁을 추진해 갈지, 그것이 앞으로의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당연히 아마 올라갈 겁니다. 뭐 8.25 합의도 그렇고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일단 낮췄고요. 전승절 갔다 오셨고. 그렇죠. 뭐 전승절 갔다 와서 뭐 이러한 긴장과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안정으로 간다는 이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특히나 40대 32%나 올랐다군요. 이 17개월 만에 반전이 된 겁니다. 40대가? 네, 그러면 이 정도 올랐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이 만일 또 나오게 된다면 이 긴장과 갈등이 또 커지니까 지지율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위기에 어떻게 민생과 경제를 더 책임지느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이 국정 개혁 과제 더욱 열심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지지율은 이번에 이 특별한 그 경우에 남북 문제라든지 또 중국 전승제라든지 이런 계기로 해서 아까 뭐 이야기도 로켓 치솟듯이 솟아오른 거니까 이게 사실 급격히 오른 거니까 그 뒷힘이 없으면 뒷힘이 없으면 또 빠질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갑자기 또 저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래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뭐 계속 올라가기나 계속 이 상황에서 유지되기를 바라긴 좀 무리라 하더라도 앞으로 혹시 등락의 폭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려면 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 대표도 이야기했지만은 뭘 잘하냐면 경제 문제. 특히 이제 우리 앞으로는 제일 숙제가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제에서 우리 서민들이 피부로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진다는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라도 좀 있으면 아마 저런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전승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이용덕 최고위원이 굉장한 평지 풍파라고 할까요? 말을 좀 심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덕 최고위원이 노조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노조에 대한 불편한 표현에 대한 또 반발을 한 거죠.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얘기에 대한 이제 반발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강성노조가 없었으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강성노조를 직접 비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 출신인 이용덕 최고위원이 쇠파이프 휘두르 대상은 그대들이라 이거 명심하라고까지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 어떤 주장이든 간에 평화적인 방법, 합법적인 수단을 써야 되는데, 이 과연 쇠파이프라는 이런 도구까지 인용하면서 말하는 건 적절했느냐? 여기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아요. 그러고요. 과거에는 전기톱이 국회의사당에서 난무하고 이 해머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말의 폭력성이 더 커졌어요. 적어도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언어의 폭력, 저거는 심각한 문제거든. 더더구나 오늘날 청소년 사이에서 언어의 폭력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이 사회적 문제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 특히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전번에도 또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하다가 유승희 최고위원 보고 또 뭐 아주 심한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대통령은요,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렇죠. 이용덕 최고위원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래도 가장 상징성이 있는 대통령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을 하면서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이 사람들더러 쇠파이프 운운하면서 니들이 쇠파이프 맞을 거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언어 폭력이란 것은 사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발현이다라고 하는데 평소 때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말 속에서 그분의 예전의 행위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결국 최근 같은 경우에 야당이 어떻게든 혁신을 하고자 하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원회의 어떤 찬물을 끼얹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든 지금 20% 전후대에 있는 그 야당에 대한 지지율을 최적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론 그 김무성 대표의 그와 같은 발언, 쇠파이프 때문에 3만 불이 못 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국민의 비판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파이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쇠파이프로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돈 동렬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하수적인 어떤 응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이거를 끌어올리긴커녕 오히려 지지율을 낮춘 데 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보면 어찌됐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다시 나온다면 쇠파이프로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말인데 좀 궤변 같고요. 예전에 국회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물론 당시 통진당 해산됐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이 불법과 폭력이라는 건 아무리 그 가치와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이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 국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 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 쇠파이프까지 이게 언급이 됐다는 거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영덕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이면에는 어찌 보면 약간 노동자들만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티끌만도 기여하지 못한 사람이 경제 성장 주역인 노동자 탓을 하는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이력서 한번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우적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발언을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를 이간하려고 한다라고 그 프레임을 규정을 하면서 지금 이용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노동자와 기존에 있던 자본가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이 지금 벌써 이제 탈이념적 시대에 과연 그와 같은 그 프레임적인 사고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분은 노동운동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 들어서면 정치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선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해버리고 선은 자기들이 독점한다든지 정의를 자기들이 독점한다든지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톱만큼 더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국민들 중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대는 뭘 했냐고 또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막다른 골목까지 서로가 서로를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도리가 아니죠.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만 선이다, 나만 정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국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급투쟁적 시각은 요즘 좀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는 극복돼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서 국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셨는데 지금 이렇게 무슨 막말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또 누구죠?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조건 만나면 검색하시다가 망신도 당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예. 이제 국회 2일 날 9월 1일 국회 본회의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본인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하시다가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예 그리고 조건 만남이라고 치시는데 본인은 또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다소 이제 궁색한 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털에 한번 쳐봤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쳐봤더니 조건 만남이라고 딱 치면 부적절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내용을 한번 쳐본 내용 저희가 조건 만남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결과가 그린 인터넷 이런 정책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결국 박원석 의원께서 어떤 앱이라 그러나요? 네, 조건 만남 앱 안에서 쳤다. 지금 네이버에서는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원석을 치면 조건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휴대폰 속에 자동 완성 기능이란 것은 한 번 치는데 자동 완성되는 케이스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란 것은 한 번 쳤는데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앞에 얘기만 하면 뒤에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자동 완성 기능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 자체로서 이미 자동 완성 그 조건 만남이라는 것을 종전에 한번 쳐본 적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사실 일단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 만남이라는 걸 쳐본 적이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여당의 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조건 만남을 쳤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당대표의 발언 속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정말 당 내에서 한번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제소를 해야 되는 길게 이거를 뭘 다루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관용을 보고 뭐 저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용덕 최고위원 막말부터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회 안에다가 제발 교양대학 하나 좀 설립하십시오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일단 들어가시면 거기서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으로서 교양 교육, 그다음에 거기에서 헌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분들도요,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또 헌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 계통이라든지 이과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정치학 아닌 법학 아닌 쪽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걸 학점까지 부여해가지고 좀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자질을 좀 국회의원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지 이거 가지고 한 게 지금 한두 건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입 일단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름대로 교육이 있겠지만 마치 신입 사원들에 대해서 OJT 하듯이 그와 같은 예전에 있었던 무리가 됐던 케이스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윤리 교육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이 이제 비판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변명이 또 공색해진 거고요. 이게 자동 완성기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저 영상 꼼꼼히 봤지만 본인이 치는 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명이 더 큰 화를 부른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투쟁해왔던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대에서 인권법학 석사를 받기도 했고요. 참여연대에서 18년 일하셨고, 그리고 2014, 2015년에 국회를 빚는 바른 언어상을 2번이나. 언어는 바르신데 글은 좀 조금만.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런 영상이 한번 보니까 당장 이 정의당 당원 게시판 안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박원석 물러나라는 얘기부터 해서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아주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과거에 누드 사진 이렇게 국회에서 누드 사진 보신 분도 있고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자꾸 들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과거에 저런 일들이 저희도 직장이니까 봐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회의장 아닙니까? 딴 데는 특히 국회 본회의장 같은 데는 중요한 국정을 지금 다루는 그런 장소에서 꼭 그 안에서 회의하는 중에 더더구나 상대당 대표 최고위원이 당 대표로서 연설을 하는 저런 자리에서까지 딴전을 피우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인데다가 딴전을 그냥 피우는 게 아니고 조건 만남 따위로 딴전을 피우고 있는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적어도 본회의 할 때는 휴대전화를 안 갖고 들어가시도록 좀 그것도 제도화할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평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이제 법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면 수행 능력 평가를 할 때 수업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출석률뿐만 아니고 저런 것 같이 구설수에 올랐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평가를 하면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판과 그리고 책임이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게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죠.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이런 특권을 주는 이유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본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건데 일해야 될 시간에 저러고 있는 거는요. 일단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 이건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 병역 관련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소송 중이고 법적인 분쟁 중인데 그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MBC를 고소했습니다. 이 내용을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고소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원순 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그리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 저 내용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신 씨 아들 병역 문제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2011년 그 12월 달에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병역을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에 대해서 직접 검증을 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을 때 제출한 MRI와 그 추후에 이제 찍었던 그 세브란스에 찍었던 그 MRI를 비교를 해봤더니만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미 의혹이 해결됐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도 했고, 그 법원에서 이와 같은 그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것들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맞느냐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또 다른 그 박주신 그 병역 비리 문제와 관련되는 그 시민 단체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병역 비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중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을 보통 검찰에서는 기존에 무혐의 결정 났는 케이스를 또다시 한번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각하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각하하지는 않고 검찰에서 사건을 해당 부서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그와 관련된 보도가 MBC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위가 거기에다 더 경위가 그것뿐 아니라 더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사분들이 계속 이제 의문을 제기하니까 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전에 말이죠. 박 시장이 그때 박 후보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7명인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의사분들하고 이런 분들. 네, 그 양승호 박사가 이분하고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하니까 이분들이 고소당했던 중에 아니야 우리 계속 갈 거야 이래가지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그분들 주장으로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 문제도 그렇고 또 건강보험을 했다는 거 보니까 그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이 발급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훨씬 전에 이미 그 건강보험이 쓰여졌다든지. 내용은 다소 복잡한 것 그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다시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도 또 이제 다시 이제 고발을 했죠. 네. 이래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됐는데 MBC가 그것을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은 뉴데일리인가 그 신문에서만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메이저 측에서는 MBC가 최소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뉴스 시간에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알 거는 다 아는데 그 사실을 보도했다는 걸 가지고 고소한다? 그것도 더더구나 박원순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저희가 이제 평범한 생각으로는 무슨 엑스레이 사진이 2개가 맞다, 본인 거다 아니다 하니까 그냥 본인이 와서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주면은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 아닌가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2012년 2월 달에 세브란스에서 MRI 찍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 문제를 왜 또 제기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양승호 박사 얘기도 나왔지만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고 의사들의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의 아들 흉부, 이게 의료 용어여가지고 일반인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흉부 방사선 사진 2장과 전척주 단순 방사선 사진 1장 이게 서로 다르다. 아마도 이제 이게 똑같은 사람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요추부 MRI 사진이 이게 골수 신호 강도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20대로 보기 어렵다. 40대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의학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법률 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보도까지 나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드렸는데 왜 서울시 측에서는
이미 확정이 되는 것을 왜 각하 안 하고 또 배당을 해서 하느냐, 그것이 야당 탄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무조건 각하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각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사건 부여를 부여한 다음에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당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뭐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이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고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나름대로의 결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재판 결과가 나올 거니까 문제는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본래 인권 변호사로 또 이름을 날리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자신이 인권 변호사 할 때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연 자신이 지금 하듯이 서울시를 시켜서 저걸 고소 고발하도록 했을까?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더 중시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인권 변호사 박 변호사 같으면 이런 선택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명의로 그러니까 서울시 명의로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라고 하면은 박원순 시장님이 개인 변호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언론 보도를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부시장을 시켜서 부시장을 직접 나와서 한다는 것은 어떤 적법 절차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조금 법적인 오히려 반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 측에서는 서울시 행정과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방해라도 이런 관련도 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대표이사의 어떤 법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그 비용을 그 회사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개인 내 비리 내지는 의혹과 관련되는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법리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이와 같은 대응하는 것이 더 논란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박 시장 입장에서도 오히려 일반 시민의 오히려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서울시 행정에 여러 가지 지장을 줬다 하더라도요. 정말 이제 박 시장 정도 되는 그런 비중 있는 분이면 이건 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따안고 가야죠.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시장을 시켜서 그 부시장은 그러면 서울시장 집안 일까지 다 맡아서 해주는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경우에 좀 어긋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것을 듭니다. 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경력 의혹을 MBC가 다시 꺼내 왜곡 편파 보도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박원순 주지기와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MBC가 왜곡 편파 보도라고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단을 하면 MBC가 거꾸로 박원순 시장에게 왜 우리를 왜곡 보도라고 했냐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에 지금 고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MBC 보도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의혹 제기용 보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관련되는 명예훼손 판결과 봤을 때는 이거를 검찰에서 명예훼손죄에 성립된다고 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서울시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든 기존의 야당이 뭐라고 합니까? 이른바 언론의 재갈 물리기식 고소 고발전이라고 지금 야당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와 유사한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문재인 대표는 저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이회창 후보 그 아들 병력 비리 그거 가지고 아마 그게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문재인 대표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과연 그때 문제에 대해서 진정어린 그런 사과는 아니라도 진정어린 유감의 뜻이다 표한 바가 있는지, 그러고 오늘 바로 입장이 저렇게 바뀌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쩌면 국민들은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이노근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입니다. 이노근 의원 쪽에서 지금 몇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천정 변호사님, 저 말이 법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봐주세요. 박원순 시장이 의혹에 해명하라. 영국에 있는 아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재신체 검사 한번 하면 모든 것이 의혹이 해결된다. 공인의 입장에서 봐라.
저 중에 법적으로 강제될 사항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윤리적인 의미인 것이지 저걸 법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성인인 박주신 씨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주신 씨를 넘어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을 넘어서 차기 대권을 보는 유력한 지금 야당 1위의 후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전후 세대와 관련해서 뭐 지금 그 청와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정말 말의 이름에 올리기도 어려운 의혹들을 끝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와 같은 의사들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 가지고 어떤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의혹이 제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털고 가는 것이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에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확실히 털고 가면 다음에 대권 레이스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뭐 그런 판단도. 이게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공인으로서의 정치적인 국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논란이 뭐 계속되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예. 뭐 열쇠는 박원순 시장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간단히 당연히.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쾌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